당청 여권의 진영이 새롭게 구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대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희용 한양대 경영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휴일인데요. 오늘 청와대가 새롭게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체가 됐는데 분위기 쇄신 이런 것에 좀 방점이 찍힌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총선 결과 여권의 참패 이후에 계속적으로 청와대를 좀 인적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 예. 제가 또 알기로는 이병기 실장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을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네. 행정 전문가로 교체를 했고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부의장께 뒤에서 그래도 네. 호흡을 맞춰온 대통령 산하 직속위원회 지역발전의 위원장으로서 예. 봉사를 해왔고 또 경제수석하고 정책수석은 역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운영 방향을 제일 잘하는 전문가를 리드로 다시 재편을 했고요. 예. 그래서 큰 획기적인 인사는 아니다. 그러나 예견됐던 역시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대통령을 가장 잘하는 인사들이 포진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동안에 국민들이 총선 이후에 청와대 인적 개편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금요 회동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회와의 어떤 소통과 그다음에 협치,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피력하신 바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비서실에 대한 개편을 사실 청와대 특히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유지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비서실장 물론 사이가 이제 있었지만 비서실장은 이제 기존의 어떤 국정원 출신에서 행정관료 출신으로 바꿨다는 것도 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경제수석으로 이제 강석훈 전 의원이 들어갔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경제수석은 경질 대신에 정책조정수석으로 또 이제 보직을 바꿨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실제로 이 어떤 현재 당면한 어떤 경제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청와대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어찌됐건 전반적인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여기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날 회동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노동개혁이라든가 쟁점 법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야당이 협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향후 국회가 좀 더 잘 풀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포석으로 좀 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원종 비서실장의 프로필을 보시더라도 합리적인 정책 전문가죠. 그리고 전통적인 행정 관료 출신이고 그래서 좀 정치인이 입김보다는 어떤 정책 전문가로서 부단히 좀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 수석이나 정책 수석은 역시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노동 개혁 문제라든지 또 아시다시피 각종 경제 활성화, 일자리 법안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 지난번 회동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야당에서 좀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좀 협조를 구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정책 운영 방안은 과거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 정무수석은 일단 여러 가지 혹시 교체 가능성이나 이제 총선 참패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유임이 된 상태고 이 경제수석이 이제 자리 이동을 했고요. 이런 것을 봐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 일단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회동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무장관직 신설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 이 부분하고 연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까지는 일단은 정무수석의 유임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요는 이제 지금 이제 수석 단위까지 일단은 인사가 있었는데 아래에 이제 비서관 단계에서 어떻게 인사가 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게 관계부처, 그러니까 부처 장관, 내각의 어떤 교체까지 이어질 것인지, 즉 그래서 총선 이후에 청와대가 이 전국을 수습하고 주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인사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요소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인적 쇄신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전국을 좀 다시 한번 추스르면서 국정 동력을 좀 다시 한번 추동력을 얻겠다 이런 차원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이 이제 중요한 첫 스타트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무수석은 그 다음에 중요한 인사라고 봐야죠. 일단 장관들이 아닌 청와대 개편. 왜냐하면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를 아는 함량에 있는 인사가 예. 정무수석과 이제 앞으로 신설될 정무장관직에 같이 포진해서 예. 열심히 뛰어다녀야지 과거와는 다른 협치라든지 예, 예.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예. 정무장관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 과거에 뭐 자꾸 하신 김윤환 전 의원이라든지 김동영 전 의원 네. 또 이명박 정권 때는 이재호 전 의원 함량 있는 인사들이 정무장관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냈어요. 어려운 예. 그런 쟁점 법안들 또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조정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현기환 정무수석이 언제 교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무수석과 정무장관을 새롭게 짜면서 지금 약해진 정치 연결고리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하는 중요한 장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조금 그 뭐랄까요, 그 원만한 그런 비서실장을 또 임명을 했고 또 여기 이제 그 강석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경제정책 브레인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짚어볼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새누리당 내에 이제 KDI 출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중에 네네.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서 유승민 의원하고 이제 강석훈 의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경제정책 입안 과정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인수위에서도 인수위원으로서 활약을 하셨고 미국 예.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이제 전공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죠.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기대할 수 있겠는지 여부는 사실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가 갖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기조의 어떤 변화를 네. 인사 하나로서 뭐 우리가 이제 그걸로써 다 가늠하기 어렵다 예, 이렇게 네. 이제 보여지고요. 예. 강석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20대 총선에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네. 않았기 때문에 네. 일종의 이제 자리를 좀 뭐 주는 이런 네,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게 하여튼 어찌됐건 형식적인 어떤 인사로 그치지 않고 네. 경제 정책에 대한 그 변화 그다음에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당면한 어떤 그 경제 현안들에 대한 해결 예.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주무부처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인사 개혁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 함께 좀 수행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을 이제 또 마주해야 되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건의한 정무장관직 신설 이 문제도 상당히 좀 고려를 할 것 같은데 이 정부와 국회 간의 어떤 그 소통 차원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그런 면에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소도에 좀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은 정무장관직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예. 정무수석 혼자 하기에는 지금 여러 사안과 쟁점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인력이 좀 딸리고요. 그래서 네네. 대통령의 의중을 좀 잘 헤아려 가지고 네. 정치적으로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가진 예.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진 정무장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하나의 그 중요한 흐름이고요. 예, 그런, 예. 그런 차원에서 이미 지금 보면은 이제 노동개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지금 앞을 못 나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이런 사안들인데 예, 이런 예. 문제도 좀 비중 있게 다룰 정치를 알고 좀 네, 네. 중진의 이런 인물들을 기용해야 됐다 이런 흐름이 예,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벌써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라든지 예. 김재원 전 정무특보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후보에 오르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더 중량감 있는 인물로 지금 비서실장이 이렇게 합리적인 행정가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정무수석과 아울러서 정무장관은 조금 더 비중 있고 정치를 꿰뚫어 보는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 정무장관직 신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사실 될까요? 이제 이 정무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청와대가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사실 이게 자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정무수석을 두었지만 정무특보단을 운영을 했었죠. 박근혜 예, 정부에서. 예. 그러나 정무특보단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이번 회동에서 이제 정무장관직 신설을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고 그 예. 전에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제 언론상에다가 이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어서 네. 사실상 이번에 이제 합의된 6개항, 그래서 청와대가 발표한 6개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신설되는 거는 요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는 이 정무장관 뭐 자리 문제도 좋지만 결국 청와대가 얼마만큼 소통하겠는지 의지의 네.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어떤 청와대가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 진정으로 20대 총선의 민의를 받아들여서 예.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예.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요직으로서 자리 잡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서서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혁신위원장에 이제 비박계 3선의 김용태 의원을 이제 인선을 했습니다. 이 인선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도 성향의 좀 비박계 의원, 또 당 내부에서 개혁적인 어떤 목소리를 많이 냈던 의원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아주 젊죠. 예. 이제 고등학교 5년 후배라 좀 아는 분인데 네. 상당히 열정이 있고 예.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언을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강성 비박 3선 의원입니다. 그것도 수도권에서 내리 3선을 한 거 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비대위원 역할과 그런 앞으로의 당 개혁 방안을 놓고 말이 많고 또 예. 정진석 원내대표 체제가 지난번에 원내대표단을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보니까 친박이 거의 뭐 2명 빼고는 다 차지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비박 중에서 정말로 당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김용태 의원을 골랐는데 예. 저는 이제 김용태 의원이 아까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예.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쇄신이 없으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내년에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국민의 사랑을 정당으로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느냐. 네. 여기에 방점을 두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일단 이 말을 믿고 우리 사람을 임명했으면 일단 그에게 한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어요? 좀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김용태 혁신위원장 인선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직전까지 이제 거론되었던 혁신위원장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다들 고사하셨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네. 또 이 어쩔 수 없다라는 흐름들을 네. 강조한 게 지난 5.13 회동, 청와대 회동의 흐름과도 같은 또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최소한의 어떤 소통의 이제 신호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예, 예. 대통령과 다수파인 친박계가 그런 소통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는 연장에서 이제 비박계 김용태 의원을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또한 이 새누리당이 지금 지난주만 해도 이 혁신위 구성과 비대위 구성으로 상당히 내용이 심했는데 예. 이 혁신위 구성을 더 지지부진하게 냅둘 경우에 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당내의 어떤 소란스러움이라든가 이 예. 어려움들을 빨리 좀 조기에 진화를 하고 가야 되겠다 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김용태 의원이 맡게 되었지만 네. 이번 새누리당 혁신위의 그 혁신안의 핵심은 결국 당청 관계에 있어서의 재정리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과연 이 부분을 김용태 의원이 비박계 개혁 세력으로서 예.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예. 이 부분을 이제 드러내고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철시킬 예. 수 있을지가 이제 주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당청 관계도 당청 관계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개파 활동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한다는 당헌 개정을 통해 가지고 17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회나 비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국 상임위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 준다는 걸 보면은 네. 이번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이 비박계를 또 배제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강성 비박이라는 김용태 의원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좀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또 그 비대위원 명단도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수도권 특히 이제 비박계 또 3선 의원이 상당히 주축이 돼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 이게 지금 김용태 혁신위원장도 3선 수도권 비박계고 어떤 인선으로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비대위 구성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될 건지 비대위원 구성도 이제 같이 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일단은 혁신위에다 그렇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당내 이제 팽배해 있는 방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네. 개파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일종의 탕평으로서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부여함으로써 당내에 그 힘들을 네. 좀 온전시키는 이런 네, 네. 형태로 좀 가기 위한 인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비대위 혁신위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네. 좀 빨리 추스러 가지고 이 뭐 말하자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의 어떤 그 또 넓게는 또 여권의 어떤 그 주도권, 전국 주도권 이런 것들을 노린 포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 전체가 일단은 물론 뭐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네. 큰 그림에서 보면 얼마나 빨리 쇄신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느냐가 내년에 대선을 치르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비대위원들 오늘 그 발표한 면면을 보면은 예. 일단은 친박의 색채를 많이 뺐어요. 그래서 개파 안배보다는 지역 안배를 했다. 특히 이해운, 김영우, 김광림, 홍문표 이 대표적으로 네 사람만 보면은 김광림 의원만 빼고 나머지 세 분은 전부 비박계 아닙니까? 예. 이런 걸 보면은 일단은 지금 당에서도 예.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심각하게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 이제 문제는 정말로 개파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예.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느냐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좀 도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네. 사실 뭐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뭐 이제 새롭게 포럼을 만들고 이제 당 밖에서 일종의 그 원심력을 강화시키는 요소들이 이제 등장하고 예. 당내에서도 뭐 이제 뭐 당이 쪼개지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네. 당의 구심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비박계를 이제 전폭 이제 기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사실상 이 비대위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네, 네. 뭐 7월 말까지 운영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다수파인 친박계 입장에서는 당권을 쥐기 위한 이 시나리오 상에서 비대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과연 비대위가 사실상 관리형 비대위로 끝난 마당에 예. 이 뭐 큰 뭐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권 대권 분리한다. 이것도 이제 좀 개파 간 좀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장 그 혁신이나 이 비대위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율하면서 당내의 어떤 그런 그 개파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 역할도 상당히 짐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대위원회는 관리형 비대위니까 그렇다 치고 예. 혁신위는 이런 권한을 부여받으면요 17일 날 전국위에서 예, 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 있잖아요. 1년 6개월 전에는 예. 만약 대통령이 출마하려면 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앞으로 저 대통령 정부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의 새누리당이 채착하고 있는 예. 집단 지도 체제를 과연 단일 지도 체제를 바꿀 수 있을까? 이건 개파 간의 의견이 좀 달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서는 방향으로 개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들을 좀 내려놓고 예.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좀 깎느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혁신위에서 잘 녹여내가지고 일을 하면은 제가 예. 보기에는 개파를 떠나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 일단 뭐 이제 그 사실 그동안 이제 새누리당이 갖고 있었던 다양한 이제 혁신위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예, 뭐 예.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도 있었고 그 전에 홍준표 혁신위원장도 있었고 사실 새누리당 안에 뭐 혁신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예, 예. 실천의 문제였었는데 네. 그동안 실천이 여러 개파 문제 때문에 봉착이 됐었던 부분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근본적인 그 문제점에다가 이제 수술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거기까지 칼을 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이 독자적인 어떤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의 혁신을 내오고 그것이 당내에서 추진되느냐 추진될 수 없느냐 예. 이 문제가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협치를 취임 초부터 강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청 간에도 협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당청 간의 어떤 그 기존의 총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다면 좀 달라진 모습을 앞으로 보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번 대통령 원내대표 회동에서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소통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이고 6개 항의 합의사항 중에 물론 뭐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과거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은 좀 만나겠다. 네. 그래서 좀 자세가 달라지고 있고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앞으로 국회에 대한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무수석이나 신설되는 정무장관직은 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을 발행하듯이 당 내에서도 결국은 새누리당 내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돼 가지고 네. 이런 쇄신위원장, 비대위원 인선이 나오고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당권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이야기고 예. 거기에는 사활을 건 개파 간의 그런 갈등이 없을 수 없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흐름 자체는 바로 그런 걸 반영하면서 당 내가 같이 맞물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청 간에도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요. 그렇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청 관계 변화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청 간의 가계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정무장관 신설이 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오늘 전격적으로 어떤 비서실장에 대한
교체 이런 예. 것들은 이미 청와대가 일단은 첫 걸음은 띄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거를 이제 당 내에서 이제 당의 뭐 친박계든 비박계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네. 그다음에 청와대가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 얼마큼 더 갈지, 그러니까 네. 즉 개각갈지 갈지, 그다음에 소위 그 청와대 그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십상시 문제까지 건들지, 이 문제까지 네. 이제 사실 그 이번에 당청 관계가 재정립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예.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3당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회동 이후에 이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 오늘 국회에서 3당 원내 수석 간의 회동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 난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세월호법 개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좀 지금 이제 두 야당에서 요구한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5.18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습기 살균 문제도 지금 여야청 협의체에 관련해서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책임론을 거론해야 되는데 여야정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고 그래서 조금 넓게 봤을 때는 이 협치가 제대로 이렇게 좀 시동은 걸었는데 무난하게 가시밭길이 아니고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총선 결과를 놓고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청와대나 여당은 우리가 총선 전에 많은 공약을 하고 약속한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 민생 예. 문제를 해결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네. 그것이 안 되고는 저희들이 정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울면서까지 읍수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은 총선이 끝나고 야당도 제일 중요한 의제가 그것이 돼야지 맞습니다. 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예. 지금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들고 나오는 의제가 물론 그것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이제 우선순위가 5.18 기념국 재정 문제라든지 네. 가습기 살균제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강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조금 청와대와 이제 여권과 야권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견이 조틀되는데 예. 결국은 가습기 살균제 이런 문제는 검찰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일단 국회로 공을 넘긴 거 아니겠어요?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네. 만들어서 좀 더 조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이견은 있습니다만 대화는 더 하겠다는 의지는 보였기 때문에 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내 지도부 구성을 이제 거의 완료를 했고 오늘 이제 새누리당과 또 청와대가 이제 두 개 합쳐서 여권이 이제 새롭게 진영을 구축하면서 이제 뭔가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이제 본격화될 즈음을 앞두고 이 양쪽에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기싸움을 좀 많이 하겠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협치 관련해서는. 예. 일단은 이제 진영을 이제 생각보다 좀 빨리 구축하고 있다 여건이. 네. 청와대와 이제 여당 예상보다는. 내부에서도 네. 그래갖고 이제 이번 한 주 정도 더 가지 않겠냐 하는 이제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전격적인 네. 그 인사를 통해서 이제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지난 이제 5월 13일 회동에서 이제 합의된 몇 가지 안들, 그러니까 회동의 정례화라든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정책위 의장들하고 협의체 예. 이런 구성들 큰 틀에서 일단은 국정 운영의 여야 협치의 어떤 기본 틀들은 마련되었다. 그 안에서 이제 이 당이 이제 얼마만큼 자기 목소리들을 조직화낼 것인지에 대한 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당장의 어떤 현안 문제, 즉 예. 세월호 특별법이라든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고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에 누구의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 정치권의 협치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예.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 안에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거든요. 여야가 예. 있을 수 없고 예. 또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여야 협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일종의 시험대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런 네. 부분들을 어떻게 이번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건이 이왕에 그렇게 어떤 소통의 모습을 보인 바라면 예.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예. 부분을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예. 것이고 당장의 5.18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어떤 소통의 어떤 국정 운영 기조 변화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예. 계기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념곡 지정이 어떻게 교수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어제 보면은 청와대 회동 이후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보훈처장을 만나서 그 관련해서 좀 전향적인 어떤 그런 박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 부분도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재창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오늘 또 여야 그 당에서 또 논평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재촉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보훈처 장관에게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당장에 뭐 지정국으로 어떤 그 지정이 된다거나 이거는 일정한 이제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 부분부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재창 기존에 쭉 재창을 해왔었거든요. 10여 년간. 근데 그게 2009년도에 중단이 됐었던 것인데 이것은 어떤 그 행사를 주관하고 행사를 운영하는 그 보훈처에서 결정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합창을 해왔던 부분을 이제 재창으로 하는 거는 이번에는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협치의 첫 단추는 잘 끼워졌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잘투가 잘 끼워지느냐 이제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당장 이르면 내일쯤 보훈처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 협치의 어떤 첫 관문으로 또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야당이 또 강하게 상당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훈처가 어제 오늘 좀 간부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국론의 분열이 안 되는 선에서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그럼 왜 과거에는 이렇게 재창을 허락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갑자기 합창만 하게 했느냐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 모두가 이 문제를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재창하는 걸 찬성하는 걸 53%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반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한 거를 하루아침에 뒤집고 그냥 무조건 따라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형부라는 게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테니까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애국 진영에 있는 인사들한테 몇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데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일단 이 문제도 남북 분단이라는 이런 문제 연관이 돼 있고 보이지 않는 또 국가 정체성의 문제 이런 거 다 역사관의 문제까지 포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걸 불륜에 안 불륜에 간단하게 해석해서 불르면 되지. 물론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 이런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역사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지만 또 일면에는 예를 들면 그거를 작사한 황석영 씨나 이런 분들은 과거에 반국가 활동에 열심히 또 종사를 해오고 이러다 지금 전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국 보수단체들은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차후에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국론을 모으고 좀 다시 정립하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원 구성 협상도 이제 3당 간에 본격화될 겁니다. 지금 이제 원내 수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지금 국회의장 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새 당의 원내 지도부가 상당히 수싸움을 오래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좀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핵심은 이제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원구성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단추를 밑에서부터 끼우느냐 위에서부터 끼우느냐 지금 3당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누가 맡느냐부터 결정하고 상임위 배분으로 들어갈지 상임위 배분에 대한 큰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국회의장을 뽑을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예민한 상황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대로라고 한다면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당을 만들어준 민의를 받아들여서 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를 따르는 게 맞겠다라는 게 일단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상임위가 좀 16개 하고 이제 2개 해서 총 18개 이제 상임위가 이제 상임위하고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뭐 지금까지는 뭐 8대 8대 2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좀 더 원할 수 있고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소위 핵심 상임위라고 하는 뭐 운영이라든가 국방위, 정보위 그동안 여당이 놓치지 않았던 상임위는 반드시 자기네들이 가져가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거기다가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가 가장 핫하게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게 이제
야당이 맡는 관례를 이번에도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야당이 사실상 국회의장을 맡기 때문에 그 다음 당인 제2당이 맡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셈법이 사실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각각의 상임위 배분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함수를 함께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3당이 일단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좀 외국의 사례를 좀 잘 봐서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 외국은 전문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상임위 내에서 소위원회를 5-6개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의원들은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뭐 여당이 과거에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예결위원회 등을 다 가졌다고 합니다만 꼭 그래야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법사위를 여당에서 가져가면 이 중에 하나는 야당을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금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잖아요. 환경노동위원회 분리하자,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에도 분리하자. 대신에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합칠 수가 있고 여성가족위원회하고 안전행위도 합칠 수가 있고 등등, 또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저 윤리위원회 합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욕심을 좀 한 발짝 물러서면은 다 타결될 수가 있고요. 과거처럼 좀 지각하는 국회 하지 말고 시간 내에 좀 타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법사위원장과 이제 저기 국민의당 쪽에서는 의장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맡으면 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엇갈려서 맡아야 된다, 이런 걸 하면서 일단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 법사위원장도 사실 이제 또 그럼 새누리당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게 좀 유력을 하는데, 이 두 부분이 일단 정리가 되면은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도 조금 수월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박지원 원내대표의 그 상임위 통합 분할론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제 일각에서는 좀 이 밥그릇 챙기기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중 포석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꼬여 있는 문제들을 따지려면 사실 근본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국회의 어떤 상임위원회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부처의 편제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국회에서 뭐 임의로 뭐 뗐다 붙였다 하는 것들보다는 국회 내에서 기존의 정부조직법을 지금 뭐 따로 정부조직법 개편하거나 이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가령 뭐 정무장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정부 부처를 뜯어 고치기에는 이미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회가 기존의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다만 그 의원 정수가 지나치게 많은 상임위, 가령 이제 교문이라든가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30명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인 회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도 지적했듯이 소위 체제로의 어떤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는데, 지금 사실 국회법상에서는 소위로 갔을 경우에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공개라든가 이게 대단히 좀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같이 고쳐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소관부처가 지나치게 많은 상임위가 있습니다. 뭐 교문이 또 들어가는데, 뭐 미방위 이런 데는 뭐 수십 개의 소관부처가 있어서 사실 국회가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치유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려보면, 이 총선 참패로 일단 대권주자 윤곽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반기문 대망론 다시 한번 또 짚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5일 날 이제 방한을 하시는데 벌써부터 이제 정치권에서 좀 들썩들썩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왜 이렇게 회자가 되는지 일단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그만큼 반기문 총장 이상 능가하는 대통령 후보감도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국내의 환경이 불확실한데 그만한 인물이 지금 발견이 되잖아요. 이런 국민의 여론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각 당의 이해관계, 특히 새누리당의 이해관계가 반기문 씨를 영입해서 선거를 치르면 특히 이제 TK 경상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 결합되면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정치공학적인 셈법까지 맞물려 가지고 그분이 계속 거론되는데 저는 그분이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지금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주변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자산을 잘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찾을 건 찾되, 또 너무 그분한테 많은 걸 기대해가지고 정치권에 해야 될 역할을 또 안 하면은 그것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제 그 새한국의 비전인가요? 싱크탱크 출범한다는데, 정의화 국회의장 본인은 뭐 일단
가타부타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그 대권 출마 관련해서 출마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계속 그 말씀하시는 행간의 뜻을 보면은 정치를 계속 하시겠다는 거고. 네. 지난번에 또 박형준 사무총장이 안철수 전 국민의 대표하고 뭐 이야기를 오간다 하다 딱 끝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뒤에 소통이 좀 있으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뭐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건 자유입니다만은 네. 모르겠어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가 어렵고 이럴 때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네.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생각하는 정치와 앞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정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담론이라든지 비전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인 게 없잖아요. 네. 그냥 정치에 뜻이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 정도 의사표현밖에는 지금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야당도 야권에서도 지금 이제 상당히 차기 대권 주자들의 어떤 움직임 아무래도 야권의 큰 행사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그다음에 또 23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이런 걸 앞두고 있어서 이 잠룡들도 상당히 이제 조금씩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광주를 미리 찾아서요 여기서 이제 뭐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뭔가 좀 그 차기 대권 어떤 신호탄 행보의 신호탄 이런 걸 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기적으로 보면요. 네. 대선까지는 1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네, 네.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러하시고 일단 내년 상반기에 그 당내 경선 끝내겠다. 실제로 보면 이제 1년이 채 안 남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행보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여든 야든 사실 이제 대권 주자의 공백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 반기문 뭐 대망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이번 총선 결과 이제 떠오르는 그 잠룡들이 여권의 후보들이 이제 많이 좀 뭐 내려갔기 때문에 예. 그 공백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지금 야권에서도 이제 문재인 그 전 대표가 아주 공고히 1등을 갖고 있지만 또 이번 호남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평가와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또 여기에서 또 다른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바라는 적임자가 나오기에는 지금 여나 야나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예. 이제 자신이 어떤 그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내놓고 네.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예. 이런 시점들이 이제 아마 올해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여든 야든 이제 그 계기별로 많이 이제 좀 얼굴을 내 보이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광주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뭐 상당히 쓴소리도 많이 듣고 했는데 최근에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율이 약간 주춤한 상황에서 좀 반전을 한번 제대로 한번 노려보자 이런 포석을 또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선인 총회 또 이제 5.18 오늘 이제 그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다고 당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호남 민심 다독이 차원인데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번에 호남에 가서 이제 혼나러 가서 이제 혼나고 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더 혼나야죠. 사실 가서 더 자주 보고 네. 해야 되지만 이제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호남만 생각하고 호남만 의식하는 정당으로서는 안 된다. 네. 이 전국 정당의 면모를 그나마 이 세 당 중에서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더민주당이 어찌됐건 이번에 이런 계기 5.18 36주년 이런 계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지만 네.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두 당이 공이 이제 호남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계속해서 총선 전에도 그렇고 총선 이후에도 그렇고 과연 이 승자가 누가 될까? 이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승자는 앞으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지난 총선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줬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는 게 구조적으로 구 동교동 세력들이 탈당할 때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국민의당 의원들이 됐잖아요. 이기 예, 의원을 예, 빼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답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느냐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압승을 한 거지 호남에서는 참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호남 민심이 원하는 그 숙제는 뭐예요? 친노 패권주의 청산하고 정말 전국적인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라 이거 아닙니까? 네. 수권을 할 수 있고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하면 호남 민심을 얻을 것이고 못하면은 못 얻는 하나의 반쪽짜리 전국 정당으로 남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 또 최근에 인선한 정책위의장 변재일 위원장 보면은 상당히 그 어떤 개파 색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탈색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상호 원내대표가 869 색채를 강화하는 보완 차원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김종인, 우상호 두 사람 간의 어떤 호흡이나 이런 측면은 어떻게 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순항하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예, 일단 뭐 당 안팎에 이제 뭐 걱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는 상당히 순항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원내대표와 함께 일하게 되는 정책위 의장 인선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호평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네네. 이제 사선 의원의 이제 충청도 기반의 의원을 예. 이제 전지 배치함으로써 네네. 어떤 그 원내의 어떤 협상 라인이 어떤 그 안정감이라든가 무게감을 훨씬 더 좋게 해줬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어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지금 김종인 대표는 이제 8, 9월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하는 그 안을 일단 수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즉 경제 수권기구, 경제 비상대책기구 구성이라든가 이런 네. 과정에서 자기 역할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특별하게 당권을 크게 행사해서 어떤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다음 당권 주자, 다음 당대표, 당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면 지금 신임 원내대표와 새로 생길 그 당대표의 관계도 상당히 뭐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로서 자기 역할들을 좀 규정하고 있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일단 김종인 대표는 경제, 네. 또 우상호 대표는 원내 협상 이런 거 좀 지켜봐야 근데 된다. 우상원 원내대표는 표로서 심판을 받아서 친문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됐기 때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원내대표만큼은 김종인 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려면 정책통을 더군다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경제 민주화라든지 새로운 담론을 읽을 때 뒷받침할 수 있는 네. 비문 비노계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그것도 중도 지역의 충청도 청주 출신의 변재일 의원을 선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변재일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는 가구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전문적인 정책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일단은 순항하고 있지만은 확실하게 일단 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